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에서 미국 정치를 가르치는 손병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마상윤 국제정책회 회장님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중간에서 제가 조금 자료 같은 게 준비가 늦었는데 수고해 주신 김유철 교수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사님 강연하신 거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이제 비주얼 자료를 많이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상당히 흥미가 있었는데, 저는 좀 그렇지 못하고 대사님 거에 비해서는 좀 재미가 없고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법,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중요했던 두 가지 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법, 줄여서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부르겠고요. 반도체 지원법, 저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이름이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인데 이렇게 반도체 지원법으로 적었는데, 반도체 지원법으로만 번역하는 건 약간 좀 문제는 있습니다. 반도체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첨단 기술 연구 개발 파트가 있어서 원래 이제 이름이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죠. 그래서 우리말로 반도체 지원법 하는 거는 반밖에 이제 의사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차로 인플레 감축법 말씀드리고 반도체 지원법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응 방향은 저도 잘 몰라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적어 놓은 것이고요. 제가 이제 주로 중점을 둔 거는 입법 과정에서 좀 정치적 배경 이런 데 좀 중점을 둬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요 두 법은 전부 다 117대 의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의회, 2년 동안 있었던 117대 의회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저번에 중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18대 의회죠. 2023년, 24년 118대 의회. 그다음에 이제 이번 11월 5일 날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의회 선거를 같이 하면 이제 그건 119대 의회, 25년부터 출발하는 건데, 이 두 법은 117대 의회, 21년, 22년 사이에 만들어진 법이고, 실제 법안 만들어진 거는 이제 2022년 8월입니다. 먼저 만들어진 게 이제 칩스 액트고 반도체 지원법이고, 그다음 만들어진 게 같이 8월인데 조금 일찍 만들어진 게 인플레 감축법입니다. 근데 이제 117대 의회를 조금 간단히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바이든 들어온 다음에 첫 의회인데 상원 양원이 50대 50이었습니다. 반반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하원은 저기 보면 여기 지금 요 정도입니다. 여기 이제 한두 명씩 바뀌는 수가 있는데 하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둘 다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이고 의회 다 50대 50. 그다음에 이제 하원에서는 220대 210에서 민주당이 앞서고는 있지만 굉장히 의석 격차가 좁은 거죠. 그러니까 몇 명만 이탈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은 중간선거, 2022년 중간선거를 해서 지금 118대 의회에서는 하원은 잘 아시겠지만 공화당이 되찾아갔죠. 저게 대충 살짝 뒤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0대 212, 지금 민주당이 210, 공화당이 220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원은 한 석을 더 얻어가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51대 49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인플레 감축법하고 반도체 지원법은 상원 50대 50, 하원 220대 210 정도 될 때 그때 법이고, 그러니까 이제 상원에서 50대 50일 때는 이제 상원 의장 역할을 하는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죠. 그 사람이 동수 타겟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1대 50으로 통과시킬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인플레 감축법 같은 거는 예산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상원은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60명 이상을 다수당이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소수당이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세금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법안은 예상 조정 법안이라 그래서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50대 50인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에 한 표를 더 줘가지고 51대 50으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게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될 수 있었다 하는 건데, 이런 의석 배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전체 예산 규모는 4,430억이고, 우리가 지금 인플레 감축법에서 관심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청정에너지 이 부분은 3,690억입니다. 이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법안 중에 하나가 이 그 미국 구제 법안입니다. 그 이제 코로나 때 나라가 망가졌을 때 경기 부양 법안인데 그게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통과시킨 법안이 2021년에 통과시킨 법안이 뭐냐면은 미국 투자법입니다. 이게 인프라법이거든요. 이게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이제 무지무지하게 돈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요 세 번째 법안이 되는 요 인플레 감축법은 그렇게 규모가 클 수 없었다.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죄송합니다. 요 감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청정 경제로 가는 법입니다. 이제 기후 변화 대처하기 위해서 청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정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독립 시도하고 그다음에 조금 붙어 있는 게 사회 안전망.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꼬마들 육아 뭐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노인 의료보험 처방약값 좀 싸게 해주는 거, 요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3,600 전체 규모가 기후 변화 관련 부분이 3,690억밖에 안 되지만 이게 이제 오바마 이래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오바마가 기후 변화 관련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실패를 하는데 그 이후에 최초로 가장 역대급 규모로 이제 청정 에너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법이 이 아시다시피 22년 8월 15일 통과돼서 이제 요 법이 이제 원래 이제 요 법의 연역을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 하원에서 요거 제가 요걸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원래 정치적 배경 부분으로 아까 이 법은 청정 에너지로 들어가고 사회 안전망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지금 조금 넘어가서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면 요 배경이 뭐냐면 이 법이 이제 통과된 배경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출마하면서 대통령 출마할 때 가지고 있던 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미국 더 나은 재건 계획이라고 해서 빌드백 베터 플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거로 되어 있냐면 미국 구제 계획. 요게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망가졌는데 그 경기 부양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미국 일자리 계획, 아메리카 잡스 플랜이고 세 번째가 미국 가족 계획. 요게 이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요게 이제 그 방역 대책 담고 이제 경제 진흥하는 법이 미국 구제 계획법이라는 법으로 이제 요게 2021년 3월에 통과가 되고 여기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액트로 통과가 되고요. ARPA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법안이 요게 이제 1억 9천억 달러 규모였고 1억 7천억 달러 규모로 됐던 법이 뭐냐면 인프라법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요게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요게 이제 통과되지 않은 게 그 사회 안전망 구축하는 미국 가족 계획. 요 이제 바이든의 공약 가운데 미국 가족 계획이 하나가 있고 인프라법이 통과될 때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기후 관련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청정 에너지라든지 청정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사회 안전망하고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법은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인프라법에 청정 에너지, 청정 일자리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요걸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민주당 안에 상당히 가득 있었습니다. 요 낸시 펠로시 아까 대사님 말씀하셨던 낸시 펠로시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하원에서 먼저 움직인 게 뭐냐면 2021년 11월 19일 날 무려 2조 2천억 달러짜리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4,330억 달러로 왕창 나중에 줄어들게 된 건데 이 규모로 하원에서 먼저 통과시켜서 상원을 압박하게 됩니다. 근데 상원을 압박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미국 민주당이 이제 아까 50대 50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상원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굉장히 보수적인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에 이 맨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출마를 안 합니다. 이제 은퇴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웨스트 버지니아는 거의 70대 30으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없어지니까 민주당 출신의 조 맨친 의원이 거기서 이제 재선될 가능성이 없어서 이번에 은퇴를 했는데, 요 법안이 하원에서 아까 2조 2천억 규모의 법안이 넘어왔을 때 이 양반이 이때까지만 해도 출마할 생각이 있었죠. 그 출마할 생각이 있어서 이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 지금 아까 말했던 그 미국 구제 법안 나올 때 1조 9천억 달러 썼고, 인프라 법안 1억 7천억 달러 썼고, 지금 또 2조 2천억 달러 쓰자 그러냐 하면서 이거 절대 안 된다고 이 사람이 뻗탱기기 시작합니다. 너무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연료,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 상원 의원인데 거기는 이제 굉장히 그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데고 뭐 천연가스도 많이 나고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난 죽었다 깨도 못 통과시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원래 1조 5천억 달러 규모면 자기가 받겠다고 하는데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330억 달러, 그중에서 이제 청정 에너지 관련 청정 산업 부분은 3,690억 달러, 나머지는 사회 안전망, 이렇게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 맨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반대, 이거를 무마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맨친 의원이 있었고, 이제 아리조나주에 시네마라고 하는 여성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도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아리조나주는 지금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바이든 트럼프가 거의 49대 40으로 동률인데 조금 바이든이 앞서서 바이든 쪽으로 선거인단을 준 그런 주이긴 합니다만, 지금 바이든 인기가 떨어지면서 이 시네마 의원이 무당파로 지금 탈당한 상태였는데 이제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게 당선 자신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도 잘못하면 이번에 이제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 두 사람이 반대를 하니까 예산 규모를 왕창 줄여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전기차 구입할 때 이 세액 감면해 준 거, 요게 이제 문제가 됐고, 이게 미국 북미 조립 규정이 있어서 한국에서 생산한 현대차, 기아차가 이런 그 세액 감면을 못 받게 되는 게 문제여서 이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협상에 임하게 돼서 어느 정도 좀 타협이 된 건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 산업 진작하는 법이고, 청정 일자리 만드는 법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식으로 몇 가지 이제 사회 안전망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가정에 있는 설비 전기화할 때 리베이트를 주는 돈도 있고, 이제 전기차를 구입할 때 세액 감면 이만큼 해주는 법안도 있고, 청정 제조업 부분에 이제 생산 투자 소비에다가 여기에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세액 감면이 들어가니까 텍스 크레딧을 줘서 그 역대급으로 규모는 비록 작아졌지만 오바마 일에 계속해서 실패했던 청정 경제로의 전환에 특화된 법안으로서는 그래도 성공한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이 이제 이렇게 작은 규모로 이제 통과가 되었다. 내용들은 이제 대충 이런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노인 의료보험 대상이 되는 처방약 비용 좀 줄인다. 그다음에 기후 정의와 관련된 부분, 기후 위기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청정 경제 전환, 청정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기후 정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을 토탈 4,330억 달러 부분 정도로 투자해서 이제 만든 것이 인프라 인플레 감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게 튀어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하고자 했던 내용이 그 인프라법만으로는 잘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 관련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청정 부분 집어넣고 사회 안전망 부분 일정 부분을 집어넣어서 만든 법이 인플레 감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지원법은 요거 역시 이제 117대 의회 22년 8월에 요것도 통과되는 법이죠. 기본적으로 반도체 요 법의 이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읽으면 그 Chips and Science Act라고 부르는데, 요 칩스라고 하는 부분은 반도체 생산 인센티브 지원 창출 및
과학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칩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사이언스, 첨단 기술 과학 개발에 연구 개발에 돈을 투자한다. 요 두 부분이 합쳐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해 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뭐 저기 대만의 TSMC 이런 데 이제 계속 들어가고 미국 안에서도 마이크론 그다음에 뭐 인텔, 엔비디아 이런 데 이제 지원해 주는 이런 것 플러스 이제 미국 내에 앞으로 이제 첨단, 최첨단 AI 뭐 퀀텀 피직스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연구 개발 지원 요 두 부분 그러니까 칩스 부분하고 사이언스 부분을 합쳐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건 뭐냐면 반도체 생산.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는 미국이 코로나 이전부터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들어오면서 이제 반도체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이 된 거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2021년에는 40일 쓸 수 있는 재고가 있었는데 2021년 가면은 7일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러몬드 상무장관이 We have no room for라 실수할 공간이 없다. 빨리 반도체법 만들어라 이런 주장을 할 정도로 그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반도체 공급망이 교란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도 우리가 증진해야 된다. 첨단 과학기술. 중국한테 밀리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중국의 배터리, 중국도 뭐 배터리 굉장히 발전됐죠. ACTL인가 그거 있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 굉장히 앞서가잖아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그런 기타 중국 제조업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계속 이제 AI 등 그 첨단 기술 분야로 이제 성장하려는 걸 우리가 억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들어오면서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보조금 지급이라는 거죠. 보조금 지급이 우리 이제 삼성 그다음에 삼성전자, SK 이런 데가 이제 보조금 지급을 받게 됐고 그래서 64억 달러인가 4월 15일 날 발표가 났죠. 그래서 삼성이 64억 달러, SK 하이닉스는 아직 발표가 안 난 것 같고요. 이렇게 돼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제가 이 반도체 지원법 이거를 좀 이 발표를 위해서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느낀 게 뭐 늘 무섭다고 생각했지만 엉망인 것 같지만 좀 무섭기도 한 게 미국은 절대 중국하고 개가바둑 둘 생각이 없습니다. 4집반 5집반 덤바둑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초장부터 이겨야 됩니다.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훈수를 들어서라도 초반 포석 단계에서부터 중국을 잡아 눌러야 된다. 중국을 내리 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 사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중국만 들어가면 하여튼 예외적으로 공화민주당이 똘똘똘똘 뭉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레 감축법 같은 경우는 22년에 통과가 될 때 상원, 하원 다 합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한 표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라요. 민주당은 원래 이제 정파성이 강하지만 민주당에서 몇십 명 공화당에서도 민주당 쪽으로 몇십 명 넘어왔고 하원이 좀 정파성이 강하지만 상원에서도 18명, 17명씩 민주당 쪽으로 공화당 의원들이 들어옵니다. 법을 처음에 만들 때도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반도체법 같은 걸 보면 중국은 하여튼 잡아야 된다. 이런데 트럼프 바이든 생각이 이제 같았고 공화당 민주당 생각이 같고 그래서 인프레 감축법은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저거 폐지하겠다.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명령 해가지고 세액공제 혜택 주는 거 전기차에다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전기차 양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석유 에너지, 화학연료 에너지 발전을 저해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건 이제 이 인프레 감축법을 폐지 혹은 이제 행정명령으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 칩스 액트 반도체 지원법에 관해서는 트럼프도 아무런 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감축법보다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이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등의 내용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 그래서 국내에 유치하겠다. 그래서 초장부터 중국을 누르겠다 하는 논리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들어가서 계속 선정이 돼가지고 삼성은 받고 있고 SK는 기다리는 그런 상태고 지금 뭐 신문 요새 계속 보면 삼성 그 고광대역 메모리 HBM 그거 뭐 굉장히 잘 나가죠. 이제 삼성이 먼저 3분기부터 내겠다고 하니까 며칠 있다가 SK 하이닉스가 2분기부터 우리가 지금
뭐 12단짜리 HBM 내겠다 그래서 그러면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잘 나가는데 거기에 일조하는 게 이런 미국의 이제 보조금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입법 연역을 보면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토대가 되는 법은 여기 있듯이 이제 우시카라고 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인데요. United States Innovation Competition Act인데 요거는 원래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 말기입니다. 2020년 5월 요게 이제 27일이 아니라 21일, 22일 상원 하원 21일, 27일 제가 잘못 썼는데요. 트럼프 행정기 말기 그러니까 116대 의회죠.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요게 상원에서는 끝없는 프론티어법 엔들리스 프론티어법이라고 해서 나가고 하원에서는 요게 칩스 포 아메리카 미국을 위한 반도체 칩스법이라고 해서 똑같은 법이 상하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프론티어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칩스 앤 사이언스 가운데 사이언스와 관련된 첨단 기술과 관련된 법안이었고요. 그다음에 하원으로 들어갔던 법안. 하원이 아니라 이 반도체와 관련된 법안은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라고 해서 반도체법은 이제 따로 냅니다. 여기는 이제 요때 그 끝없는 프론티어법은 이제 뭐라 할까요? 여기 이제 이 상원 원내대표인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반도체와 관련된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는 그 코린이라고 해가지고 코린이죠. 텍사스주 상원 의원이 이제 제출합니다. 하원에는 맥콜 의원이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이제 이 과학 파트는 요 끝없는 프론티어법, 그 다음에 칩스 파트는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법으로 이미 2020년 5월, 6월에 이제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잠잠하게 있다가 요 법들이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상원에 들어간 법이 미국 혁신 경쟁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반도체 지원도 해주자. 두 번째 첨단 기술도 만들어내자.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자. 요 내용들이 합쳐진 법안, 이것이 미국 혁신 경쟁법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죠.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게 이제 지금 요게 2019년 사진입니다만 요 사람이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우시카, 그다음에 그 미국 끝없는 프론티어법, 그다음에 미국 혁신 경쟁법 요것들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지금 원내대표죠. 척슈머 원내대표고 요 사람이 민주당의 마크 워너건. 이게 핵심 이 반도체법의 핵심 주역들입니다. 이 사람이 공화당 사람인데 이 슈머 민주당, 뉴욕주 민주당 지금 원내대표 이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반도체법 통과에 열심히 했던 타드 영 공화당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한 하원에서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를 제출했던 2020년 6월에 이 존 코닌 의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2019년에 이런 법이 필요하다라고 의원들을 이제 설득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을 여기다 이제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법이 이제 통과가 되죠. 상원에서 요게 이제 6월 8일, 21년 6월 8일 날 미국 혁신 경제법이 통과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지원하고 과학 기술을 통합한 법이 이제 하원에서 나오는 법이 뭐냐면 요 이제 아메리카 컴피츠 액트입니다. 요게 이제 컴피츠라고 하는 건 뭐의 약자냐면 Creating Opportunities for Manufacturing Preeminence in Technology and Economic Strength. 미국 제조 기술 우위 경제력 기회 창출법. 요게 이제 아메리카 컴피츠 액트라는 게 상원에서는 아까 말했던 미국 혁신 경쟁법. 요게 이제 21년 6월 28일 날 통과되니까 하원에서 22년 2월 4일 날 한참 시간이 있다가 이 아메리카 컴피츠 액트법 이제 반도체 지원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반도체 지원하고 첨단 기술을 이제 미국이 육성하자.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인력을 개발하자 하는 법이 통과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그랬지만 여기도 보면 이건 하원 법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정당 격차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상원법은 여기 보십시오. 상원법은 보면 2021년 6월에 통과된 상원법은 공화당 의원 18명이 민주당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까 인프레 감축법에서는 본래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50대 50였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18명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공화당 32인이 반대하고 18명은 민주당 쪽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좀 만들어졌다는 거죠. 요 우시카가 통과가 된 다음에 미국 혁신 경쟁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하원에서 여기 이제 아메리카 컴피츠 액트, 뭐 미국 경쟁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이제 통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되니까 상하 양원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원에서 하원에서 넘어온 컴퓨터법을 자기가 통과시켰던 미국 혁신 경쟁법으로 법안을 대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상원 하원법이 다르니까 우시카하고 여기는 컴퓨터 액트가 다르니까 뭐라고 하냐 양원협의위원회 법안이 다르면 상하 양원이 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나온 법이 뭐냐면 Chips and Science, 아메리카 Chips and Science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하는 법이 나왔고, 이게 이제 상원에서는 64대 33으로 통과가 되죠. 공화당이 17명이 동조를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한 24명 정도 민주당 찬성해서, 원래 이제 하원은 좀 이 정파성이 강하지만 상원은 주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스케일이 있죠. 나라 미래를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화당 사람들이 17명이 들어가서 이 정도면 지금 분위기에서 굉장히 초당적인 거죠. 초당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 감축법하고 비교해 볼 때 이런 지금 아까 117대 의회 상황에서 인플레 감축법은 민주당 의원이 상하 양원에서 한 명도 안 들어갔는데 여기는 상당히 민주당 의원이 특히 상원에서 동조해서 이런 법이 통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경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몇 가지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그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제 뭐랄까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하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디커플링이라는 게 이제 처음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화웨이 때리고. 그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요한 인물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이게 키스 크래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냐면 국무부에 이제 장관이 있고 그 밑에 부장관이 있고 그다음 차관이 있고 차관보 있는데, 이 사람이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이제 차관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상당히 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중국 제조품에 대한 뭐 반도체, 뭐 기타 뭐 우리 가정생활에서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뭐 솔라 패널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존도 탈피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이 새로운 공급망을 이제 창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차관으로서는 대만을 그 미중 국교 정상화 이후에 최초로 방문한 차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5월 달,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임기 말기죠. 이때 TSMC 대만의 그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다가 12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걸 유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국가들끼리 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나라 빼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국가들끼리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청정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이제 개진을 하고, 이걸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상원 의원들을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트럼프 임기 말년, 그러니까 116대 의회 때부터 상원 의원들을 접촉하는데, 이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이제 원내대표가 되는 슈머, 그다음에 민주당이 아까 사진에서 봤던 이제 민주당에서는 슈머와 마크 워너 의원을 만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 토드 영 의원, 이 칩스 액트를 통과시키는데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를 도와줬던 공화당의 영 의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뭐랄까 반도체 부분을 2020년 6월에 뭐랄까 법안에 그 미국 의회에 소개했던 텍사스주의 존 코닌 의원, 이 사람들을 만나서 반도체 육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첨단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게 법이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하게 되는데, 마침 이 워너, 코닌, 뭐 그다음에 영, 그다음에 슈머 이런 사람들이 대중 강경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가졌던 생각에 이제 이 크래치, 이 차관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법안을 만드는 데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 6월에 상원에서 미국 혁신 경쟁법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하는 법이 이미 통과된 상태에서 2월 4일 날 아까 아메리카 컴퓨터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중간에 1월 24일 날 러먼드 상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반도체 공급이 굉장히 심각하게 부족하다. 하원 빨리 법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자동차가 이제 중고차 값이 이때 무지하게 비싸게 뛰었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드니까 신차는 없고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중고차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원, 그러니까 지금 한창 인플레가 저건데 인플레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무부가 뭘 하냐면
이 정보 요청을 하게 됩니다. 150개 정도 되는 그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회사에 대해서 정보 요청을 하는데, 요게 이제 요 정보 요청을 Request for Information, RFI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반도체 공급망 정보 요청을 해서 그 결과 보고서를 냅니다. 1월 25일 날. 그 결과 보고서를 보면 뭐냐면 2019년에서 21년까지 반도체 수요는 17% 증가했는데 전혀 공급은 없다. 그다음에 반도체 재고 물량이 2019년 41분 있었는데 지금은 5일분밖에 없다. 이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이걸 두고 이제 러먼드 상무장관이 우리는 we have no room for error. 이게 지금 뭐 5일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다음에 공급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실수할 여지가 없다. 뭐 여유가 없다는 거죠. 법 빨리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법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만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국을 방문해서 5월 20일 날 평택 공장을 갔죠. 그래서 방명록에 서명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에다 이제 서명을 하면서 아까 대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술 동맹, 이제 반도체 동맹, 이게 이제 뭐 아까 23년에 좀 더 본격화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 유출을,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유출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고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하자. 그다음에 그 뭐 이제 뭐 어커스니 뭐 파이브 아이즈니 뭐 있죠, 쿼드니, 그 소규모 이 저기 뭐야 작은 그 회의체를 통해서, 옛날에 이제 미국이 가운데 있고 이제 방사형으로 쭉 미국이 다 주도해서 갔지만 이젠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호주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서 여러 개 이제 소규모 회의체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만하고 이제 안보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터져 버리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될, 대만을 지원해주는 중국을 견제해야 될 요인이 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요인이 있었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이게 참 무서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무서운 게, 이제 공화당이 절대 민주당하고 바이든에는 협조를 안 하는데 이 중국 문제가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공화당이 이 반도체 지원법을 반대해야 될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믿는 사람들이고 시장에 정부가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반도체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반도체 지원 부분만 해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 상무부에서 선정을 해서 돈을 주고 돈을 받는 대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네 뭐 수익이 있으면 일정 부분 토해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너네 공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조사하게 하는 것도 있고, 너네가 이 돈 받으면 앞으로는 중국 가서 10년 동안 뭐 아무것도, 지금 첨단 반도체 시설은 뭐 확충하거나 늘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공화당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야 되는 거죠. 연방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시장에다가 플러스 규제를 하는 거는 공화당이 받아서는 안 되는 법안인데 받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초조한 거.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오케이, 그거 맞다. 우리가 지금 초장부터 포속 단계에서부터 우리 중국을 적어도 뭐 초격차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지금 이제 반도체 부족 문제라는 게 심각하다. 계속 뭐 슈머 떠들고, 영 의원, 공화당 토드 영 의원 떠들고, 아까 그 뭐 레이먼드 의원, 뭐 이런 사람, 라몬드 상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이제 그 이 자극하는 발언하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하면서, 특히 상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화당 사람들이 굉장히 바이든을 싫어하지만, 이 뭐랄까 이제 아까 말한 텍사스의 코닌 같은 의원은 그런 사람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이 법이 이제 통과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요인이 있냐면, 기업들이 또 공가를 칩니다. 뭐 인텔이니 엔비디아니 보조금 안 주면 우리 싱가포르, 독일 가서 공장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이 일자리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대만에 우리가 언제까지 의존할 거냐,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금 반도체 생태계 구축해야 된다, 그다음에 첨단 기술 해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 법이 이제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건 아까 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반도체 기업을 키우자. 외국 반도체 회사들이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TSMC, 그다음에 국내에서 뭐 인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보조금을 주자.
이런 얘기죠.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첨단 과학 기술 이런 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한 인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논리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520억 달러의 보조금 플러스 추가적인 25% 세액 공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반도체 지원법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첨단 기술에는 뭐 2천억 달러가 이제 이런 그 아까 반도체 지원, 이게 총 규모는 2,800억 달러고 520억 달러는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지원, 그 다음에 첨단 과학 기술, AI, 로보틱스, 양자 컴퓨터 이런 데 2천억 달러, 그 다음에 상무부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20개의 지역 기술 허브, 리지널 테크놀로지 허브를 만들자. 그래서 이게 실리콘밸리 스타일로 만들어서 연구 중심 대학교하고 사기업을 연계해서 이게 이제 그 세계화의 여파로 산업 시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데다가 이런 20개의 기술 허브를 두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부, 디파트먼트 에너지하고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이런 데다 돈을 줘가지고 이제 기초과학 연구를 하게 하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양대 법안 차이 이 부분은 이제 좀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앞에 나온 얘기고, 우리나라 대응 방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인프레 감축법 같은 경우는 아다시피 이제 처음에 인프레 감축법이 2022년 8월에 통과됐을 때 이게 지금 이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이 있죠. 근데 현대 당시만 해도 전기차 같은 거를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가 북미 공장이 없을 때니까 이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2023년 3월 달에 이 세액 감면과 관련한 그런 이제 세부 이제 규정을 발표할 때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 세액 감면은 받지, 소비자 세액 감면 대상 차는 못 됐죠. 그리고 이제 통상 갈등이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유럽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고, 왜 이제 카나다 미국에서만 조립한 차에 대해서만 세액 감면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한미 간에 이제 통상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협상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WTO를 통해서 제소할 방법은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상소기구에 참여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걸 통해서 뭐 구제할 방법도 없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 같은 걸 보니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좀 협상이 됐다라고 하고, 이제 23년 1년 전에 이제 세액 공제, 이제 그 아까 7,500달러 세액 공제 주는 거, 여기 규정 보면은 이 전기차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미국에서 생산 안 되는 우리 현대차, 기아차는 거기 이제 앞으로 공장 지으면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거기 지원에서 빠졌죠. 그렇지만 이제 리스하는 상업용 차를 만들 경우에는 그건 좀 봐준다. 리스 회사에 차를 팔 경우에는 그런 것은 이제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 과목의 원산지 규정이 있는데, 원산지가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데서 조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핵심 광물들을 가져 들어와서 한국이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50% 이상 부가가치를 한국에서 창출하면 그거 인정해 주는 거,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양보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중국에서 조달된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은 향후 10년간 이 지원을 받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 조달 루트를 다변화하고, 이제 배터리 같은 건 국내에서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 광물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일지라도 우리가 핵심 광물을 수입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원재료를 공급해 주는 나라도 이 이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나라로 인정해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로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뭐 제가 여기저기서 미국 뭐 선거 관련해서 나가서 얘기를 듣거나 말하다 보면 이제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공언한 건 분명히 이렇습니다. 내가 들어오면 이 인프라 감축법은 미국의 석유 산업을 죽이고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이기 때문에 나 이거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 그냥 행정명령을 발동해가지고 이거 세액 공제해 주는 거 이거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면적인 폐지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도 그렇고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중론인 것 같고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폐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폐지하려면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되고 상하 양원에서 민주당이 다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공화당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상원에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웨스트 버지니아라든지 그 아리조나 같은 데서는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50대 50인데 이게 상원에서는 공화당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그 어떤 때보다 크고 하원에서는 지금 리드를 공화당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좀 되찾을 수 있지만 뭐 그건 좀 운이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이대로 가면 이제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가 이길 때 이제 여대 야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예산 조정 절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원에서 폐지시키려고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이 필리버스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화당 상원의원이 60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6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아야 뭐 51, 2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냐면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또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하고 법안을 51대 뭐 48, 51대 49, 뭐 52대 48 아니면 50대 50이라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 임명될 뭐랄까 공화당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 돼서 캐스팅 보트를 해서 통과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이 수혜 지역이 이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 지역이 이 지금 전체 경합주인 대선 경합주인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특히 이제 조지아 그다음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는 이제 뭐 그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앞서가고 있고 여기 사실 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이 주에서 좀 뽑자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데는 굉장히 이제 트럼프가 강세를 보는 지역인데 여기도 수혜 지역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인프라 감축법을 통해서 지역 재생하고 지역에 굉장히 그 세계화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공장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식하게 폐지한다. 이제 여대 야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여대 야수가 된다고 해도 그러기는 쉽지 않냐 하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의견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것도 제가 이것저것 보고 적은 건데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배터리 산업도 좀 미국에서는 고전이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또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지 수요나 공급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금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투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자기가 막 떠든 대로 자기가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인플레 감축법을 간단하게 폐지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헤리티지 그 뭐랄까요 이사장인가요? 케빈 로버츠인가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폐지시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본인 좀 몸값 올리려는 발언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100이면 100명이 와서 서로 다른 얘기들 하고 자기하고 인터뷰 요청하게 만드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아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떠드는데 그걸 뭐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당적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보다는 그렇게 이제 걱정할 내용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이게 삼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원금 발표할 때 현장에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갔던 그런 그림이고요. 삼성이 지금 받았죠. 인텔 그다음에 TSMC 다음으로 많은 64억을 받았고 인텔은 원래 190매덕 받는다는 얘기했었는데 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도체를 받게 되면 안보 우려가 있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Foreign Entities of Concern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이런 안보 우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과 관련된 시설 확장이나 신규 시설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범용 반도체도 이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려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굉장히 가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런 가드레일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우리가 이제 수출이라든지 투자는 줄 수밖에 없고 중국에 있던 반도체 공장 같은 거 뭐 다른 데로 우리가 어디 가져가서 이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한중 경제 관계 가뜩이나 지금 안 좋은데 이런 경제 관계를 좀 잘 매니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반도체만 이렇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나 한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혹은 이제 파트너 국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첨단 과학 어떤 분야에서도 중국하고는 이제 이 투자 거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압박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이 뭐랄까 대응 방안도 앞으로 좀 준비를 해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